자, 준비해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앞부분에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따라 나오는 게 뭘까?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을 해야죠. 번호를 2번, 2번으로 해야 되나? 니네 이온은 뭔지 알죠? 이온.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을 설명할 때 우리 NaCl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NA는 금속 양이온이라 그러고 Cl은 비금속 음이온이라 그러고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형성된 다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형태다. NA에 있던 전자가 Cl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NA는 뺏겼으니까 양이온이 되고 Cl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트륨하고 나트륨이 11번 원자가 있잖아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죠.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17번의 원자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 17번의 전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음이온.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금속 원자가 더 크더라. 그 다음에 비금속 음이온이 더 크더라.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얘는 한번 해볼까? 안에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핵이 들어있어. 양성자가. 그 바깥에 전자가 2마리 들어있죠. 그 바깥에 전자가 8마리 들어있지. 그 바깥에 전자가 1쪽이니까 1마리 들어있는 거 아니야. 옆에 동네에 CL이 안에 플러스 17이야. 자, 전자가 2마리 들어있죠. 8마리 들어있지. 7마리 들어있잖아. 2마리, 8마리, 7마리. 야, 7마리니까 여기 하나 더 채워가지고 옥텟 규칙 8개를 좀 채우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홀대당하던 전자 하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들어와서. 얘는 하나를 버렸으니까 이 전자 껍질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 양이온은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 17에, 아이고 미안해, 11에 첫 번째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이 8개로 끝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자의 반지름이라 그러면 얘는 이온의 반지름이 이렇게 되죠. 반지름이 훨씬 작아졌지. 왜? 전자 껍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전자가 사라지면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양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전자 하나 채우면 뭐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7개 있을 때보다 하나 더 들어와서 8개가 되면 자기네들끼리 전자들은 반발하잖아요. 반발하니까 조금 더 넓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음이온의 반지름이 조금 더 커지더라. 이렇게. 서로 이유가 다릅니다. 양이온 반지름. 그래서 니네들한테 문제로 나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프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네모 동그라미 여기에 네모 동그라미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뭘로 할까? 네모를 갖다가 뭐 원소라고 해볼까? 원자라고 해볼까? 동그라미를 이온이라고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어떤 특정한 뭐 여기 족이 있는데 여기에 원자가 더 크대. 이온보다. 원자가 더 크대. 이온보다. 그럼 얘는 양이온인 거잖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얘가 양이온인 거잖아. 아, 미안해. 얘가 양이온인 거지. 동그라미가 이온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음이온이겠지. 이온이 더 크니까. 이게 원자니까. 이게 원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 보면 얘가 Na 같은 애들이고 얘가 Cl 같은 애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쪽에 족이니까 쟤는 1족이고 얘가 17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는 거야. 그죠? 뭐 이렇게 그래프 연결해갖고 막 이렇게 문제 냅니다. 이런 식으로 준다. 이게 바로 이온 반지름이다. 이온 반지름 양이온은 무조건 작다. 음이온은 무조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자 껍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작다. 그 다음에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커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나와. 등전자라고 하는 건 전자가 같다는 뜻이죠. 아이소 일렉트로닉 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전자 이온 한번 써볼까요? 이게 우리 문제에서 이제 맨날 나오는 게 2, 3주기가 맨날 나오거든, 화학원에서는. 2, 3주기 원소의 등전자 이온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2주기 원소의 대표적인 애가 7번의 질소거든. 8번의 산소예요. 9번의 플로울이야. 그 다음에 3주기는 나트륨이야. 마그네슘이야. 알루미늄이야. 13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7개니까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3개를 얻더라. 얘는 2개를 얻더라. 얘는 하나를 얻더라. 얘 하나 1터라. 얘 2개 1터라. 얘 3개 1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7개에서 3개 얻었으니까 전자 10개야. 8개에서 2개 얻었으니까 전자 10개야. 9개에서 하나 얻었으니까 전자 10개. 11개에서 하나 잃었으니까 10개. 얘네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뭐해?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습니다. 전자가 10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전자 껍질이 2개 있다는 뜻이지. 전자 껍질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니? 안에 들어있는 핵이 다른 거죠. 이거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유핵전하라 그랬죠. 핵전하가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크니까 끌어당기니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뭐라 그런다? 얘는 2주기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우리 뭐라 그래요? 3주기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하지. 얘네들은 주로 껍데기를 잃어버린 거니까 이렇게 되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원소 종류를 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시험 문제 뭘로 준다? A, B, C, D, E로 줘. 일반화로 줘갖고 찾으라 그래. 니네 앞부분에서 배웠던 무슨 홀전자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찾아야 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니네 수능 문제 보면 2페이지잖아. 아니 4페이지잖아. 맨 마지막 뒷페이지에 4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그거 풀기 바로 직전에 14, 15, 16 그쪽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주기적 성질 문제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 일일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뒤에 이온화 에너지나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놓고 바로바로 대입시켜서 풀어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그래야지 맨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주기성 일반화시켜서 A, B, C, D, E라는 원소로 나와가지고 뭐 2주기다 3주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해라. A, B, C, D가 뭔지 정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어렵다. 쉽진 않습니다. 됐죠?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온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냐면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중성원자. 원래는 이온화 에너지가 이온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금속 양이온이 만들어져야 되고 비금속 음이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속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 이 이온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중성원자 할 때 금속 양이온이기 때문에 메탈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니셜을 M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중성원자 M에서 1몰에 중성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요. 안정한 금속 양이온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에너지니까 어떻게 되겠니? 흡열이지. 흡열 반응이야.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굳이 이제 여기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 근데 우리가 지금 주기적 성질에서는 그걸 좀 확장해서 비금속까지도 이온화 에너지를 쓰는 거야. 비금속에서도 전자를 띄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M, 금속이지만 우리 기체 상태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IE라고 쓰고 집어넣었더니 얘가 전자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전자 1몰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안정한 금속 양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해줘. 이렇게 안정해지려면 이제 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 거지. 헬륨, 네온,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거는 이제 확장한 거고.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나오는 거는 2, 3주기. 이렇게. 이제 화원의 내신 수준에서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고 나오는데 이제 수능으로 가면 이거는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야 돼.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 3주기 원소 아직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순차적으로 전자를 하나, 두 개 띄는 거를 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 4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전자 하나 띄는 거. 그걸 1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쓰긴 하는데 수능 과정에서는 고3 과정에서는 제1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쪽이 이제 뭐가 있어? 원자 번호죠. 이쪽이 이온화 에너지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선생님 보고 그리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우리 배웠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전자하고 가까워지고 핵의 통제 능력,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유핵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띄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야. 우상향으로 직선의 형태가 형성이 된다. 일단 여기서 누가 2주기인지 3주기인지 빨리 정해야지. 누가 2주기일까? 이게 2주기입니다. 이게 3주기야. 껍데기가 많으면 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쉽지 않다. 띄어내기가 어렵다. 쉽다. 얘는 가까우니까 띄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2주기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얘를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지 않고 미치미치하더라. 미치미치하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더라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저 하얀색 직선처럼 우상향 직선을 나타낼 것 같지만 실제는 이렇더라는 거야. 여기다 원소를 한번 써볼게요. 2주기니까 여기가 리튬이지. 얘가 베릴륨이야. 얘가 붕소죠. 중간에 탄소가 하나 들어있고 질소가 들어있고 얘가 산소가 들어있고 플루오르가 들어있고 네온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트륨이 들어있겠죠. 여기는 마그네슘이야. 여기는 알루미늄. 여기는 규소. 여기는 인. 여기는 황. 염소. 아르곤까지. 이렇게 해서 2, 3주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고? 얘네들이 예외잖아. 얘네들이 역전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오비탈의 전자 배치밖에 없는 거야. 베릴륨 한번 설명해 볼까? 베릴륨은 4번이요. 자, 1s에 둘, 2s에 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붕소는 5번이야. 1s에 둘, 2s에 둘, 2p에 하나요. 딱 보이죠? 2s 오비탈의 전자가 업다운으로 이렇게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p 오비탈이니까 방이 몇 개야? 3개야. 전자 하나 들어있습니다. 순서 상관없으니까 아무데나 그릴게. 자, 여기서 전자 띄어내기 쉬운 게 누구야? 혼자 있는 애 띄어내기 쉽죠. 외롭잖아요. 쉽게 띄어내요. 꼬시기 쉬워. 야, 너 나와. 나랑 소주 한잔 하자. 그럼 금방 나와요,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있지. 이걸 우리는 S오비탈의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끄집어내기가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여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야. 붕소는
띄어내기가 너무 쉬워. 에너지 조금만 줘도 p 오비탈에 있는 저 전자 하나는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하고 5는 n은 7번이거든. 5는 8번이에요. 자, 1s에 둘, 2s에 둘, 2p에 3. 딱 보이죠, 얘? p 오비탈이 3개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뭐죠, 얘? 훈트 규칙. 반 채울 때 안정하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산소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4죠, 4.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이거 띄어내기 되게 쉽죠? 왜?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얘는 훈트 규칙 때문에 되게 안정한 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얘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밑에 거 똑같아요. 오비탈 하나만 더 늘어나는 거야. 똑같아요.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2, 3주기 원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프로 이렇게 예쁘게 안 주는 거야. 이건 내가 너무나 너네들한테 친절하게 주는 거라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 순서를 원자번호 순서를 안 줘요. 이 뒤죽박죽 줘. 고르래. 그리고 니네들. 이게 문제야. 그리고 심지어는 부등호 표시로 나와. 그래서 이 2, 3주기 원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 한번 해볼게요. 자,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한번 해볼게요. 자, 순서 어떻게 정하면 되냐? 2주기 원소는 네온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이 플로린이죠. 그 다음이 질소죠. 그 다음이 산소죠. 그 다음이 탄소죠. 그 다음이 베릴륨이죠. 그 다음이 붕소죠. 그 다음이 리튬이야. 이렇게 되잖아, 순서가. 3주기도 봐봐. 3주기는 누구야? 얼곤이지요. 염소입니다. 인이죠. 황이죠. 규소죠. 마그네슘이죠. 알루미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트륨.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제1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수능에선 뭐도 나온다? 미쳐버릴 노릇이야. 이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2 이온화까지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해야지. 일단 우리가 여기 역전됐던 얘네들 봐봐. 얘네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얘는 띄어내기 되게 어렵지만 일단 억지로도 하나 띄어봐. 그럼 그 다음 건 띄기 쉬워. 외로우니까. 얘 띄기 너무 쉽죠? 띄고 나서 그 다음 거 띄려니까 여기에 이제 꽉 차 있지. 이거 어려워.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밑에 쳐져 있던 이 붕소하고 산소가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야.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주기. 이거 외우셔야 돼요. 3주기. 2주기 원소는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제일 클까? 띡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역전의 용사니까 B가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순서 알겠냐? 튀어 올라가네. 역전의 용사 얘가 굉장히 높아지더라. 리튬이 앞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거 알겠어? 리튬 하나 띄기는 쉬운데 그 다음 띄려니까 헬륨하고 똑같잖아. 제일 세. 그래서 리튬이 맨 앞으로 간 거야. 2주기 2이온화 에너지 크기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NA가 오겠지. 아르곤이 오겠지. 여기에 황이 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CL이 오겠지. 여기는 인이 오겠지. 여기는 알루미늄이 오겠지. 여기는 규소가 오겠지. 마그네슘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한테 시험 문제 줄 때는 이렇게 일부 준다고. 누가 큰지 작은지. 그걸 A, B, C, D, E로 준다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돌아버릴 일이에요. 그런 힌트를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준다고. 홀전자 숫자, 뭐 P오비탈에 들어있는 개수. 민서는 풀어봤지? 이런 느낌이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적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원래는 이 네 번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중요도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먼저 쓴 거야. 네 번째는 순차 이온 에너지입니다. 순차 이온 에너지. 선생님 누가 교재 좀 줘볼래? 순차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 띄고 그 다음 두 개 띄고 세 개 띄고 이러는 거야. 하나 뛸 때를 1차 이온 에너지라고 1 이온 에너지라고 그러고 두 개 뛰는 걸 2 이온 에너지라고 그러고 세 개 뛰면 3 이온 에너지, 네 개 뛰면 4 이온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띄워놓고 놔두고 또 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하나씩 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소가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E1이 있고 E2가 있고 E3가 있고 E4가 있어. 선생님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해서요. 496이고 얘가 738이고 578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4562 6910 그 다음에 9546 그 다음에 1451 여기가 7733 10542 여기가 1817 그 다음에 2745 그 다음이 1157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되게 독특한 상황이 발견이 되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커지죠. 여기서 갑자기 커지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여기서 갑자기 커지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 띄었더니 뛰기는 쉬웠어. 그 다음에 확 커졌지. 한 8배, 9배 커졌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었어. 하나 뛸 땐 쉬웠는데 그 다음 거 뛸래니까 꽉 차갖고 뛰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야? 1족이란 얘기야. 얘는 여기 이거니까 2족의 원소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세 번째니까 13족 원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이온이 되면 플러스, 이온이 되면 2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뭐를 예측할 수 있어? 이온 가수를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되더라.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야. 두 개를 더한 거죠. 이온화 에너지는 세 개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두 번째 뭐라 그런다? 이온화 에너지다. 선생님, 아까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1몰을 띄는 게 정이라며요. 그건 일반적인 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NA가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가 갖고 Na 플러스 얘는 1족이니까 당연히 전자 1몰이 빠지겠지. 그래서 안정한 양이온이 형성이 되잖아. 그런데 니네 잘 아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온화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그네슘이 전자 하나 잃는 경우도 있지만 마그네슘이 안정적이려면 전자 두 개를 잃는 거잖아. 2몰을 잃어야 되잖아. 이럴 때 들어가는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다를 거라는 것이지. 근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뭐야? 이가가 전자 두 개가 빠지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라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안정한 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잖아. 알루미늄도 여기다 이온화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알루미늄이 1가짜리도 있을 수 있고 2가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알루미늄은 3개 최각전자 다 잃어버리는 게 가장 안정하더라. 전자는 3몰이 나오겠지. 이때 들어간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이거 3개를 더한 값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게 바로 뭐야? 순차 이온화 에너지. 옛날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 근데 그런 의미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2 이온화 에너지까지의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 성질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다 시험 문제의 줄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앞부분에 있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쉽게
능수능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원래 앞부분에 설명을 하긴 했어야 되는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유효액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효액전화는 Z에다가 이렇게 꽃 표시 이렇게 표시하죠. 얘는 뭐냐면 최각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죠. 핵전하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이거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야. Effective Nuclear Charge. 그래서 유효 핵전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공식으로 나타내면 Z 뿔따구는 어떻게 된다? Z는 이론적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려막기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막기 효과를 뭐 쉴드 이펙트, 쉴드가 방패잖아요. 마치 방패로 이렇게 가려막는 효과가 있더라. 이걸 우리는 유효액전화 공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에 이 Z가 바로 뭐예요? 이론적인 핵전화야. 이론적인 핵전량이 뭐겠니 이거? 양성자 숫자죠. 원자 번호죠. 주기율표상에 있는. 근데 실제로 주기율표상에 있는 그 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거를 실제로 최외각전자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전자 껍데기가 가려 막아버리거든. 이렇게 된다. 됐어요? 이 가려막기를 결정짓는 애가 누구냐면 이제 조건이 같았을 때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특히 이제 어떻게? 안쪽 전자 껍질.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려지겠지. 핵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최각전자 입장에서는 핵이 자기를 안 봐주니까 얘네들 좀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유효액전화라고 한다. 유효액전화가 커지면 핵에 속하는 능력, 힘이 세지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유효액전화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 최각전자들이 지 마음대로 행동해갖고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유효액전화 개념입니다. 만약에 전자 껍질 수가 똑같고 안에 핵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야? 전자수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전자수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큰 거야.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여기 이제 이론적인 원자 번호가 크면 당연히 얘 크죠. 이 값이 같다 그러면. 그래서 핵이 크면 당연히 유효액전화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은 똑같은데 안에 이제 이런 형태가 달라지면 유효액전화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안쪽 전자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유효액전화는 작아지더라. 전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 전자 숫자는 같은 라인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을 때. 그러면 나눠먹기 식이니까 어떻게 돼? 유효액전화가 작아지겠지. 전자수가 많아지면.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주기성을 설명할 때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잘은 안 나오지만 조금 고급진 용어로 이제 의미를 잘 알고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해둡시다. 6번째. 아까 얘기했던 전자 친화도가 나오죠. Electron Affinity라 그래. 전자 친화도는 어디에서 쓴다 그랬어? 이온 결합에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쓰는 그런 용어예요. 사실은 그런.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중성원자. 그런데 중성원자가 주로 이제 뭐예요? 할로젠 애들이 많아. 할로젠의 대표를 우리는 X라고 표시하거든. 그 이니셜 X라고 씁니다. 중성원자 1몰에다가 전자 1몰을 집어넣는 거야. 뭐를 만들어? 안정한, 아까는 금속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예요? 비금속 음이온을 형성하는 거죠. 형성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야. 이렇게 됩니다. 발열 반응이겠죠. 전자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열이 많이 나와. 전자 친화도가 크면
전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막내 아들이 간식을 엄청 좋아해요. 그 간식 하나 그거 얻어먹으려고 별짓 다 해. 간식, 초롱아 간식? 그러면 확 하고 막. 그 재능도 좀 있어요. 훈련을 시켰더니 그럼 손도 내밀고 뭐 이렇게 하면 콧구멍도 막 들이밀고 막 점프 뛰라고 하면 점프도 뛰고 이렇게 돌아 그러면 돌고 별짓 다 해. 엎드려, 앉아, 쉬어 뭐 다 해. 근데 그걸 토탈 종합 세트로 한다.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와서 바로 그냥 뭐 이러면서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왜 간식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루 종일 나만 기다려. 이 아빠들이 문제죠. 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갖고 주면 안 되거든. 근데 하루 종일 나 기다리고 나 밥 먹을 때 옆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 너무 안쓰럽잖아. 그래서 엄마 몰래 막 줘.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살이 안 빠진대. 사실은 내가 주거든. 너무 안쓰러워서. 하여튼 그래요. 걔는 간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발광을 해.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은, 전자 친화도가 높은 애들은 전자를 받으면 에너지가 밖으로 확,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안정화되는 거야. 그게 음이온이야. 그게 잘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온 결합이 잘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사실은 이온 결합에서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일반식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 X라고 하는 할로젠에다가 17쪽 애들이죠. 여기다가 전자 1몰을 집어넣어주면 X-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한 음이온이 형성이 되면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이렇게 밖으로 방출이 되는. 이게 방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안정한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자 친화도라고 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자 친화도는 F, Cl, Br, I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경향성만이지 실제로는 얘하고 얘 순서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더라. 예외라 그랬죠? 얘가 소프트하고 얘가 하드하기 때문에 Cl 쪽으로 전자가 더 잘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거가 예외예요. 그 다음에 이 전자 친화도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얘네들 되게 재밌는 게, 야, 우리 원소들 중에 상식으로 전자를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누굴까요? 전자 친화도를 0으로 기준 잡는 애들이 누굴까? 누굴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얘네들 전자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 비활성 기체.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0이라고 기준을 잡아요. 그런데 미치미치 하는 애들이 있어. 더 전자를 싫어하는 애가 있어. 이족 원소들이야. 누가 있을까요? 베릴륨, 마그네슘, 또 뭐 있죠? 칼슘? 맞지? 맞지?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 이족 애들. 이족 애들이 마이너스 값이야. 더 싫어해. 전자 친화도가 마이너스 값이야. 왜 그럴까? 얘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얘를 그냥 굳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S오비탈에 아까 얘기했죠? 안정성. S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딱 들어가면 최각 전자 S오비탈에 되게 안정하더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애들이 이쪽 애들이야. 그래서 이족 금속들은 전자 친화도가 제일 낮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교과 과정에서 뺀 거야. 전자 친화도는 그래서 뺀 겁니다. 대학 가서 배워요.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이온 결합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여기 자리가 좁아가지고 전기 음성도도 있어야 돼. 전기 음성도는 아까 잠깐 설명했죠. 공유적 결합할 때 공유결합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기성. FONCl, 그 다음에 CHLI, NA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폴링이라는 사람이 정해갖고 숫자를 정한 거다. F가 단연 1등이다. 사기성 최고다. 이렇게 되죠. 결합해놓고 지가 더 가져가겠다고 끌고 가는 거야.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공유결합에서 분자구조와 성질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해요. 순차 이온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외적인 거 있었죠? 수능에서 나온다는 거. 그 정도만 꿰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걸 꿰고 있고 우리 바로 앞부분에서 배웠던 오비탈의 전자 배치까지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